이제 이렇게 저는 강아지는 안 키우지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 갔다 오면 그냥 저 밑에 다리까지 쭉 갔다 오면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인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을 데리고 강아지 목줄을 이렇게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인이 산책을 시킨 거잖아요. 저 목표 지점까지 갔다 온 것도 강아지가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 그 주인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다 와서는 강아지가 생각하는 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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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산책을 시켰다라고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나. 나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80대, 90대 뭐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아, 참 나 잘 살았다 이러면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사고 살았다. 과연 내 맘대로 하고 살았나? 아니면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나?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찰, 그런 이제 그런 데 대한 고찰에 의해서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한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조종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해서 이제 출가를 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강아지일까요? 강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쭉 밀려서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죽을 때가 다 됐어. 이러면 이제 이게 강아지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밀려서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잖아. 너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라고. 황룡사 황산스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배우자를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다. 뭐 선생님을 누구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더라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거의 100%가 이제 그렇게 조종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살려면 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깨어있으려면 일단 잘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감을 때 어디 먼저 제일 감아요? 어느 부분을? 저는 눈부터 감아요. 눈부터.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죠. 그죠? 눈부터 감지 뭐.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쉬운데요. 긍정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달라요.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낙천적인 사람이 더 돈 많은 부자가 될까요? 낙관적인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될까요? 일단 낙관적하고 낙천적인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낙천적이고 어떤 게 낙관적일까? 제일 지구상에서 이제 그 행복도가 높은 나라 중에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낙천적이야. 또 이렇게 그 저소득 국가 중에서도 낙천적인 국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낙천적이지 않아. 표정들 봐. 다들 뭐 심각해. 철학자야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철학자야. 다들 얼굴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그렇게 그 엘리베이터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엘리베이터 만나면 참 난처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다들 심각해요.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보면 다들 뭔가 이렇게 발걸음도 빠르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사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사람들처럼 이건 낙천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그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고 얘기한대요.
이 사람들이 여행을 왔는데 새벽 4시, 5시부터 움직인대. 여행을 왔는데, 아니, 무슨 여행을 왔는데, 여행이라는 건 좀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표시가 난대. 다들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두두두두. 다른 나라 사람들은 8시, 9시 일어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낙천적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죠. 희망이 있잖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잘 살아볼 거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 낙관적인 것이 사실 발전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발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고생하지만 난 잘 될 거야 라고. 그래서 근데 이 낙천적이면 낙관적이면 더 낫겠죠. 낙천 아닌지 낙천적인데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래 이제 우리가 강아지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시골의사 박경철 강연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90년대 의사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대전에 이제 월급을 3배나 주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있었대요. 근데 3배인 이유가 종합병원이 그 외과 의사가 꼭 3명이 있어야 된대요. 당시에 이제 그 종합병원이 막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고 한 층만 영업을 하고 있었대. 무슨 이제 그 허가 이런 문제로.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세 사람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싸게.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거기라고 하면서 너무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 혼자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충남대병원이 있는데 충남대병원에서 사람이 넘치면 저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았더라고. 그러던 차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연구원에서 삼성경제연구원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연구원에서 강의가 있는데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강의인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안 들어보면 일생일대 후회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안 돼. 내 지금 대전 사람들 다 내 어깨에 다 목숨이 달려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후회할 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거절했다가 가만히 이제 수술하면서 집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들으면 후회할 거라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원장한테 가서 겨우겨우 이제 해서 그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요. 그 강연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거기 이제 이렇게 옛날 93년도였어요. 9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삼성경제나 이런 데 연구원들 보면 그 당시 다 이제 까만 이런 거 입고 넥타이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경직된 곳이잖아요. 수강자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경직되게 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강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강사 꼴이 너무 이상하더래. 강사 꼴이 청바지에 찢어진 그거에 티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트잖아요. 경제연구소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벙쪄가지고 저 사람 뭐야? 해서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몰라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칠판에다 써놓길 W 해놓고는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거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3년도에 앞으로 이런 세계 W 해놓고 이런 세계 모든 게 웹상에서 다 이제 되는 결제도 하고 구매도 하고 모든 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강의를 막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저건 좀 미친 사람 같다 이거지. 그래 경제연구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더니 제일 앞에 몇 사람만 남고 다 빠져나갔대.
이제 기분이 나쁜 데다가 말도 안 되는 허경영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는 자기도 이제 나올까 하다가 거기 그 연구소에 셔틀버스 오는 시간이 이제 한참 있다고 했으니까 자 할 수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들었대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친구 그 원장님한테 휴가를 내니까 원장님이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줬대. 하도 고생하니까 이제 딴 데 가지 말라고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 혼자 가기는 그렇고 누구랑 같이 갈래 했더니 평일날 갈 사람이 그렇게 없더래. 그래서 막 하다가 아 이제 내 친구 백수가 있었지. 당시에는 이제 그 공부 잘해도 공부 어정쩡해서 해외에 갔다가 거기서 석사 박사 마치고 그리고 MBA까지 하고 오는 난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놀고 있는 친구. 그 친구한테 가자라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하고 따라가더래. 그래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가고 끝까지 앉아가지고 자기는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 초청했던 나보고 오라 했던 그 친구한테 막 욕을 퍼붓대. 세상에 이런 강의를 그냥 그 사람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같이 갔던 백수는 야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좀 빌려줘봐. 그랬더니 무슨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 겨우 빌려줬거든요. 빌려줘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나 저 사람한테 완전 빠졌다 이러면서 저 사람 완전 W야 이러면서 W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10만 원 빌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막 이제 시동 걸려고 하고 있을 때 물 탁 맞고 여보세요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같이 밤새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나오려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실천을 하긴 했대요. 며칠 지나서 다시 또 이제 근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월급 받았지. 월급 받았지. 그래서 박경철 의사가 아니 세상에 생애 첫 월급인데 안 받았다 할 수도 없고 그래 너 나 돈 좀 빌려줘라. 안 빌려주면 왜 그러는데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안 빌려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절교야 이러면서 걔가 불알 친구였대요. 그래서 절교야 이러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60만 원만 생활비만 나눠고 나 빌려줬다네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아까 WWW 했잖아요. 뭐 거기선 어떤 거나 나오지 않는데 뭐 하이틀이나 천리안 같은 그런 걸 만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시가총액 2조 원이 됐대.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변곡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변화점이 있잖아요. 그때가 그것이 딱 막 시작할 때 그걸 투자를 해서 그걸 보고 미래를 보고 발견하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옛날부터도 있었다는 거지. 헨리 포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포드 자동차가 뭐가 중요하냐면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만든 거야, 자동차를.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수공으로 하나하나 다 조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던 그런 시대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게 되는 거죠. 분업 효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누구는 이것만 나사만 조이고 누구는 바퀴만 하고 누구는 뭐 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그 포드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 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코드숲을 치면서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냐 이렇게 맛이 되겠냐 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동네에 좀 약간 졸부가 있었대. 건달 같은 이제 이렇게 지분 부자인데 좀 약간 건달 같은 그 사람한테 또 투자 설명을 막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상용화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했대. 그 사람이 아직 자동차를 만들지도 몇 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포드가 그 설명하는 걸 보고 그게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것을 더 앞서 나가서 주유소를 세웠대. 주유소를. 그래가지고 이 포드 자동차가 막 이제 인기가 많아서 자동차가 많이 팔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곳곳에 주유소를 세운 건 이 사람밖에 안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돼. 세우려고 해도 이미 거기다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세워놓고. 나중에 이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 세상에 혼자 95%를 다 독점하는 거예요, 주유소를. 그래서 독점 풀어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공정거래법이래요. 공정거래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독과점 금지. 그 독과점 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도 놀다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그 변화를 읽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1910년, 20년대 이런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철광왕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 변화의 시점을 잘 읽는 그런 사람은 이제 10,000명에 1명, 뭐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박경철 의사도 그 책을 읽고는 굉장히 이게 고무돼서 야 나도 게다가 자기가 직접 봤잖아.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걸 보고 야 나는 잉여인간인가? 사람 중에 이제 그 가치를 변화의 가치를 읽고 그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자가 되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그거를 그 나머지 인간을 잉여인간이라 그랬대. 잉여인간. 그냥 남는 사람. 옆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잉여인간밖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크게 자각해서 이 의사 선생이 나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무지무지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건가를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원장님이 찾아서 가보니까 원장님이 핸드폰을 주는데 무기 핸드폰, 옛날 처음 나온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받고 그걸 이제 받으면서 야, 이 병원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되는가 보다. 원장님이 너무 큰 선물을 주니까 옛날에는 큰 기업의 회장님들만 처음에 그 모토로라 큰 무기폰 들고 다녔었는가 봐요. 그걸 보고는 이거다라는 새 시대에 새로운 것을 열어갈 것은 이거다라는 확신이 생겼대. 그렇다고 자기가 핸드폰 사업할 건 아니고 당시만 해도 그 핸드폰 사업은 국영기업이었잖아. 지금 KT로 넘어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사업을 내가 뭘 대리점을 할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의사인데 그걸 고민하다가 그 당시 막 KT로 넘어가는 때래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사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팔고 청계천 상가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이런 가게 앞에다 얼마 뭐 SK주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팔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 월급 받으면 생활비 말고는 전부 다 그거 샀대. 그래가지고 2만 원 그때 2만 원씩 샀는데 월급 받아 또 사고 월급 받아 또 사고 계속 5만 원씩 막 6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SK로 넘어갈 때 5만 원 얼마로도 이렇게 상장됐을 때는 5만 얼마로 됐다네. 그래도 비싸도 또 사야지 해가지고 월급 받는 대로 다 샀다네. 나중에 99년도인가 이때는 이제는 다 된 것 같았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500 몇십만 원 팔았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면 본인도 연구를 해서 찾아낸 거잖아요. 본인도 해보니까 이런 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것들이 막 있겠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수소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유망한 것이겠고, 또 반도체도 역시 계속해서 유망하게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다른 AI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좋아,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겠구나. 나 말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노느니 뭐 하냐. 이제 아주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고, 제가 스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강아지처럼 살고 왔어요. 지금 나이가 70, 60, 50 내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밀려서 떠밀려서 살아온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갈까?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 생활을 집에 뭐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살잖아. 그런 데는 충실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면 그래도 정신이 차려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0157 예. 아까도 나가던데 예. 잘 박아 놓으세요. 제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가장 큰 목표죠. 우리가 돈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체적인 나로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람된 나, 행복한 나, 가치 있는 나, 그것이 깨어있는 나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그 중에 또 이렇게 천지팔년경에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달이 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번째 줄 보면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머리와 사지도 자연으로 갖추었고 자라기도 자연히 자랐어. 늙는 것도 자연히 늙었다.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겨났는지 이 앞전에도 천지팔년경 앞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서도 자연이 스스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연기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연기를 무명행식, 유깁, 촉수의 치유, 생도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있으므로 차유고로 피유요, 차멸고로 피멸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머리와 사지도 자연으로 갖추었고 자라는 것도 자연히 자랐다. 늙은 것도 자연히 늙고 이렇게 이제 자연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키가 크기를 구하여도 크지 않으니 적어지기를 구한다고 또 적어지는 게 아니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네가 받고 또 잘못되고 잘 되는 것도 너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한테 달렸다. 주체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권력자가 되고자 하면 권력자가 될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경전의 말씀처럼 경전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삶을 잘 가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공덕을 지으려거든 이경을 읽어 천추만대 덕도에서 법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을 다 마치시니 모든 대중이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얻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서 즐거워 뛰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봤더니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고요.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조정당하면서 살면 몸이 병나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올해 건강해요? 올해 아플까요? 건강할까요? 사고 날까요? 아니면은 안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답은 어디에 있다? 농명서에 있다. 여기 보면 농명사라고 나오잖아. 농명서에 기록이 돼 있다. 근데 그 농명서는 어디라고?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가 조종당해서 살면 내 의지나 내 마음이 감옥에 사는 듯이 갇혀 있어요. 이게 감옥에 사는 듯이 갇혀 있으면 내 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몸도 이렇게 아프지만 재액도 생겨.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 번씩 이렇게 큰 사고 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다른 이유로 사고 나기도 하지만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쓰면 사고가 안 나는데 내 삶을 밀려서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살면 병나거나 몸이 병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큰 사고로 내치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조절력이 있어서 감정 조절력이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것도 덜 아프고 또 액도 재액도 삼재팔란도 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좀 아프면 미리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수명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요즘에는 그냥 99세까지 살아요. 그냥 병원 옆에 있으면 병원 옆에 있어가지고 병원에 종종 가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남한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감정 조절을 잘 해내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설사 누구한테 돈을 띄었어도 나의 지혜를 성장시키는 거다. 감기가 들었어도 나의 지혜를 내 조절을 하라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또 누가 나를 뒤에서 막 깔 때, 막 괴롭힐 때 그럴 때조차도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런 기회에 내가 지혜로움을 얻어야지. 그러면 이제 여행 가는 것도 더 재밌어요. 여행 가면 힘들잖아요. 즉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구나. 순례 같은 걸 갈 때도 봉정함을 갈 때도 힘들지만 그 10시간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점점 감정 조절력이 능히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불하세요. 공약 많이 드세요.